강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들어가서 단 2,700명만 살아나왔습니다. 마치 그 강에 저주라도 걸려 있었던 것처럼요. 100명이 건너서 한 명만 돌아온 겁니다. 서울의 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강을 건넜는데 단 한 집만 살아남은 셈이죠.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정확히 1200년 뒤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강에서 똑같은 저주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정복자 나폴레옹. 이 남자도 강 하나를 건너고 나서 군대의 95%를 잃습니다. 누가 짠 것도 아닙니다. 12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거대 군대가 똑같이 강을 건너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녹아 사라진 거예요. 대체 이 두 강에는 어떤 저주가 걸려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살수대첩에 그 유명한 소가죽댐. 고구려가 강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려 수나라 대군을 쓸어버렸다는 그 명장면. 정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 삼국사기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서에도 당서에도 없어요. 그럼 612년 그 강에서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1200년 뒤 나폴레옹에게 그대로 되풀이된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두 강에 걸린 그 저주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주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소가죽댐이 진짜인 줄 알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가 알던 역사가 깨졌다면 댓글에 충격,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 612년 살수의 무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초 중국 대륙을 통일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양제는 야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면 황제가 되자마자 배운나를 팠습니다.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남북을 잇는 거대한 물길. 그 길이가 무려 2000km에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한참 남는 거리를 그것도 삽과 곡괭이로 파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를 체감해보죠. 이 운하공사에 동원된 백성이 수백만 명. 그중 상당수가 공사 도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합니다. 운하 하나에 한 나라의 등골이 휜 거예요. 저는 이 대운하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제에게 이 운하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기념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무덤을 미리 파둔 셈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백성을 쥐어짜 놓고도 양제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다음 목표는 동쪽이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호령하던 강국 고구려. 언제는 고구려를 무릎 꿇려야만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612년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규모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소양제가 고구려로 보낸 총병력, 수서와 삼국사기가 전하는 숫자는 무려 113만 3,8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잘 체감 안 되시죠? 현재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싹 다 합친 국군 총병력이 약 50만 명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전체 군대를 다 모으고 거기에 똑같은 규모의 군대를 하나 더 얹은 것보다도 더 많은 군사가 오직 고구려라는 나라 하나를 치겠다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신다면 축구 경기장을 떠올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관중을 빈틈없이 꽉 채우면 약 6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이 거대한 경기장 20개를 동시에 꽉 채운 인간들이 오직 전쟁 하나를 하겠다고 한나란시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기에 군량과 물자를 다루는 인부까지 합치면 실제 움직인 인원은 그 2배에 달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이 군대가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두 부대가 행군을 시작하고 40일이 지나서야 마지막 부대가 출발선을 떠난 거예요. 고구려가 마주한 건 그야말로 땅을 뒤덮으며 밀려오는 끝없는 사람의 바다였던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난공불락의 요동방어선에 막혀 수나라의 진격이 지체되자 초조해진 수양제는 전술을 바꿉니다. 113만 대군 중 최정예만 따로 뽑아 고구려의 심장인 평양성을 직접 타격하라는 특명을 내린 거죠. 이 무시무시한 임무를 띠고 압록강을 건넌 군대. 그것이 바로 30만 5천 명의 별동대였습니다. 자, 수나라의 이 잔혹한 타격대가 평양을 향해 숨가쁘게 진격하던 바로 그 순간. 여기서 시계를 정확히 120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또 한 명의 오만한 정복자가 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1812년 6월, 동유럽의 내만강. 한 남자가 강 건너 끝없이 펼쳐진 러시아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팀은 작았지만 유럽 전체가 그의 이름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사람은 그때 이미 유럽 대부분을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남은 큰 적은 바다 건너 영국, 그리고 동쪽의 러시아뿐이었죠. 러시아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자 나폴레옹은 본때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가 러시아 국경으로 끌어모은 군대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수만 해도 약 60만 명.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그가 정복한 유럽 전역에서 긁어모은 그야말로 다국적 연합군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612년의 소양제도, 1812년의 나폴레옹도 똑같이 내 군대가 너무 거대해서 질 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적이 이 압도적인 숫자를 보면 알아서 무릎을 꿇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이 두 사람을 똑같은 함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나폴레옹이 내만강을 건너 러시아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에 잠시 당신이 그 군대의 병사라고 상상해보세요. 눈앞엔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등 뒤엔 60만 동료의 발소리. 세상에 우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격을 해도 아무리 앞으로 전진해도 적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두 전쟁이 공유한 가장 결정적인 약점을 짚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보급입니다. 군대에서 보급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탯줄 같은 겁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끊기는 순간 그 거대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죠. 생각해보세요. 30만 명, 60만 명. 이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식량의 양만 상상해도 아찔합니다. 배군이라는 건 강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지만 군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더 많이 먹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러시아군의 지휘관 바클라이드 톨리 장군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정확히 이 약점을 노렸습니다. 12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쩌면 두 강에 걸린 저주의 정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612년 고구려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함정을 설계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을지문덕. 사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태어난 애도 죽은 애도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그가 612년에 보여준 행동만큼은 14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소름이 끼칠 만큼 치밀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압록강을 건너 평양으로 밀고 들어올 때 을지문덕은 정면으로 맞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직접 적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거짓 항복을 하겠다는 명목으로요. 적장이 우글거리는 진영에 혈혈단심으로 들어간 위험천만한 도박. 하지만 을지문덕에게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정찰이었습니다. 그는 적진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수나라 군대의 상태를 살핀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명확했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여기서 정사에 기록된 기상천외한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당시 수양제는 보급선이 끊길 것을 우려해 병사들에게 100일치 식량을 직접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무기와 갑옷, 천마까지 더하니 한 사람이 진 짐이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죠. 성인 남성 한 명을 통째로 업고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것과 비슷한 무게였던 겁니다. 게다가 황제의 군량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식량을 버리는 자는 목을 베리라.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수나라 병사들은 살기 위해 꾀를 냅니다. 행군하면서 집 밑바닥에 몰래 구멍을 뚫어 쌀을 길바닥에 슬슬 흘리거나 막사바닥을 깊이 파고 쌀을 통째로 묻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땅에 버리면서 행군한 거예요. 이 황당한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을지문덕은 확신했을 겁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끌어들여서 스스로 지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그가 쓴 전략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야전술과 후퇴 유인입니다. 싸우는 척하다 후퇴하고 또 싸우는 척하다 후퇴하고 수나라 군대를 평양 코앞까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을지문덕이 적장 우중문에게 보냈다는 시 한 편이 전해집니다.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류한샘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노라.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멈추는 게 어떠한가. 겉으로는 적장을 칭송하는 시처럼 들리지만 속뜻은 정반대입니다. 네 운은 여기까지다. 더 들어오면 죽는다. 팔이 아니라 글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거죠. 조롱과 경고를 시 한 편에 담아낸 이 여유. 저는 이게 을지문덕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서움이라고 봅니다. 자, 똑같이 유인하는 함정이 1812년 러시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러시아군 역시 나폴레옹과 정면으로 붙으면 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 역시 후퇴, 그리고 또 후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싸우는 대신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땅을 모조리 불태웠어요. 곡식 창고도, 마을도, 가축도, 적이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들판을 깨끗이 비워서 적이 현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철저한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진격할수록 점점 더 굶주려 갔습니다. 1200년 전 평양으로 향하던 수나라 군대가 겪었던 일과 판박이었던 거죠. 전쟁 중반, 한쪽 눈을 전투에서 잃은 백전노장 미하일 쿠투조프가 러시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쿠투조프는 바클라이가 깔아둔 청야와 후퇴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로써 덫은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는 생각하죠. 수도를 점령했으니 이긴 거 아니야? 천만에요. 정복자의 오만함은 곧 지옥으로 변합니다. 나폴레옹과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스크바에 입성하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황실용, 화려한 은식기와 호화로운 축제 의상, 심지어 모스크바를 정복했다는 걸 사방에 자랑하려고 미리 만들어둔 점령 기념 배달까지 바리바리 챙겨왔습니다. 승리의 축하 파티를 미리 준비해온 셈이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입성한 모스크바는 철저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천 킬로미터를 굶주리며 행군한 끝에 마침내 적의 수도에 도착했는데 그 도시에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도시 곳곳에서 의문의 불길이 치솟아 도시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합니다. 나폴레옹은 불타는 모스크바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무르며 러시아 황제의 항복을 기다렸지만 끝내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점령한 건 승리가 아니라 텅 빈 함정이었다는 걸요. 그 잘난 은식기에 담아 먹어야 했던 건 결국 말가죽과 썩은 말고기뿐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을 평양 앞까지 끌어들였고 러시아군은 적을 모스크바 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두 쪽 모두 적이 가장 깊이 들어와 가장 약해졌을 때를 노린 거예요. 미끼는 영토였고 함정은 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두 전쟁이 각자의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612년의 강과 1812년의 강, 그 두 물줄기에서 거대 군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먼저 612년 살수입니다. 이 살수가 어디인가에 대해선 오늘날 대중적으로 알려진 청천강 외에도 평양과의 거리와 지형을 따져 대동강의 지류나 다른 하천으로 보는 여러 학설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후퇴하던 수나라 별동대가 바로 이 강을 건너다 무너졌다는 것. 식량은 바닥났고 평양성 공격은 번번이 막혔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무너진 채 도망치듯 다다랐던 강가. 삼국 사기의 기록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수나라 군대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뒤를 들이쳤다고, 물살과 혼란 속에서 수나라 병사들이 무너졌다고. 자, 여기서 그 강가의 장면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차가운 강물, 등 뒤에서 쏟아지는 화살, 앞다투어 강을 건너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밀려 넘어지고 밟히고 떠내려가는 소리가 강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그날 강을 건너 살아 돌아간 수나라 병사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록강을 건넜던 별동대 30만 5천 명 중 요동으로 살아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 생존율로 따지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이 들어가서 한 명도 채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기록은 이 2,700명이 하루 밤낮을 꼬박 달려 450리, 그러니까 약 180km를 도망쳤다고 전합니다.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칠 거리를 잠도 자지 않고 단숨에 내달린 거예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수대첩이라 부르는 사건의 실체입니다. 소가죽댐이라는 극적인 장치가 없어도 이 결과 자체가 이미 충분히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30만 대군을 상대한 고구려군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는 결코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수나라 정예부대가 성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훗날 영유왕이 되는 왕족 고건무가 이끌고 나간 건 고작 수백 명 규모의 결사대였습니다. 이 한 줌의 병력으로 성에 침투한 적의 정예를 격파해버린 거죠. 그리고 후퇴하는 수나라 별동대에 배후를 친 을지문덕의 병력 역시 군사께는 많아야 만에서 2만 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수공이라는 거대한 댐도 없었고 고구려가 수십만 대군을 맞불로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30만이었던 군대를 소수정예가 거리와 굶주림으로 요리한 겁니다. 이제 1812년 베레지나강입니다. 벨라루스를 흐르는 이 강은 나폴레옹 군대에게 살수와 똑같은 이름의 지옥이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나폴레옹은 결국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후퇴길에 러시아의 진짜 무기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졌고 여름옷 차림으로 진격했던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하나둘 낙오되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베레지나 강이 나타납니다. 11월 말, 강은 얼음장 같은 물살에 살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였고 다리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60만으로 출발했던 대군은 이때 이미 3만에서 4만 명 수준만 남아 처참하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1200년 전 살수 대첩과 소름 돋는 대비가 일어납니다. 살수에서는 고작 1, 2만 명의 고구려군이 30만 대군을 덮쳤죠. 베레지나 강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60만 명으로 출발했던 나폴레옹 군대는 3, 4만 명의 굶주린 패잔병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그 앞을 막아선 건 거꾸로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던 7만 명이 넘는 러시아 대군이었어요. 전세가 완벽하게 뒤집힌 옆 포위망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때 역사의 길이 남은 웅장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나폴레옹의 네덜란드 출신 부교병들이 황제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얼음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은 사람 가슴까지, 어떤 곳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들은 옷이 젖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아예 웃옷을 다 벗은 맨몸으로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갔어요. 지휘관은 부하들이 15분씩만 번갈아 물에 들어가도록 조를 짰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떠내려온 얼음덩이에 부딪혀 사라지는 사람. 그렇게 만든 다리는 콩나물을 얼기설기 엮은 폭 4m짜리였지만 남은 수만 명에게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다리는 도중에 2번이나 무너졌고 그때마다 부교병들은 다시 옷을 벗고 얼음물에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강물에 몸을 던진 네덜란드 부교병은 약 400명. 그중 끝까지 살아남아 고향 땅을 다시 밟은 사람은 단 8명이었다고 전합니다. 400명이 들어가서 8명이 돌아온 겁니다. 수만 명을 건너게 한 그 다리는 사실상 400명의 목숨과 맞바꾼 다리였던 셈이죠. 이 부교병들의 희생은 훗날 하나의 전설이 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그렸어요. 다리를 놓겠다고 나선 지원자가 42명이었는데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고요. 물론 이건 소설 속 각색이라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전쟁을 겪지도 않은 후대의 작가가 굳이 이 다리 이야기를 소설에 끌어다 쓸 만큼 베레지나의 그 다리는 당대 프랑스인들에게 두고두고 해자되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 피와 목숨으로 지은 다리 위로 수만 명의 병사와 피난민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뒤에서는 러시아군의 포탄이 사정없이 날아들었죠. 밀려서 강물에 빠지는 사람, 다리가 무너지며 휩쓸리는 사람, 얼음물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 1200년 전 살수의 강가에서 벌어졌던 비극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장소와 연도만 바뀌었을 뿐 그림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전쟁의 최종 결과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 중 살아 돌아간 자는 2,700명. 나폴레옹이 이끈 60만 대군 중 러시아를 살아나간 자는 불과 2만에서 3만 명 안팎. 두 정복자 모두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군을 일으켰고 그 군대의 95% 이상을 적의 땅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일담마저 닮았습니다. 화이수에서 패한 수 양제는 거듭된 원정 실패와 무리한 토목 공사로 민심이 폭발해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수나라는 살수 대첩으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멸망합니다. 대운하를 파고 113만 대군을 일으켰던 거대한 제국이 강 하나에서 무너진 뒤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나폴레옹 역시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유럽 국가들의 총 공격을 받아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됩니다. 극적으로 한번 재기하지만 워터루에서 마지막으로 패한 뒤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히 생을 마칩니다. 유럽을 호령했던 정복자의 마지막이 고래고도의 작은 섬이었던 거죠. 두 사람의 운명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가장 거대해진 순간이 곧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것. 자, 이제 처음 던졌던 그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강에 걸려 있었다던 그 저주의 정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저주는 귀신도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의 진짜 적은 적군이 아니라 거리와 시간, 그리고 굶주림이었던 거예요. 고구려와 러시아의 지휘부 모두 적을 칼로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더 깊이, 더 멀리 끌어들였을 뿐이에요. 그들이 휘두른 진짜 무기는 후퇴할 줄 아는 용기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였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저주를 건 건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강까지 적을 끌고 온 사람의 머릿속이었죠. 우림은 흔히 강한 쪽이 이긴다고 믿습니다. 살수와 베레지나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그 강함 때문에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소가죽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이제 그 전설이 왜 생겨났는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30만 대군이 강에서 사라졌다는 진실이 너무 거대해서 사람들은 그만큼 거대한 장치를 상상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소가죽댐보다 더 놀랍습니다. 거대한 댐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필요했던 건 적을 읽는 눈과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십만 대군을 마주한 지휘관이고 당신의 어깨에 수많은 병사와 백성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번. 그래도 끝까지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 2번. 모든 걸 불태우고 뒤로 물러나 적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린다. 지금 떠오른 번호를 댓글창에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다 풀지 못한 흥미진진한 비화가 아직 많습니다. 수제국을 뒤흔든 을지문덕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영웅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유럽을 호령한 천재 나폴레옹이 왜 유독 이런 거리의 함정과 게릴라전에 번번이 당했는지 말이죠.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을지문덕과 나폴레옹 두 인물의 지략과 숨겨진 패배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영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지식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에 충격 두 글자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청천강과 베레지나강 12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도 두 강은 같은 저주를 품은 채 지금도 그 자리에 흐르고 있습니다.